성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질의 저희 토론까지 질의응답 시간까지 딱 1시간 알고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지금 좀 난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요즘에 문제적이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요. 녹색 정치의 흐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안에서 지금 현재 녹색 정치가 부딪히고 있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 특히 녹색 정치의 본산이라고도 생각했던 서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죠. 자연과학자들도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급변 이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저 왼쪽에 빌 맥과이어라는 기후학자가 쓴 책, 저게 아마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 나왔고 한국에 이제 빠르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뭐 내용을 한마디로 추월당했다는 거죠. 기후 변화 속도에 인간의 대응이 이미 추월당했기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상황을 만들어 갖고 기후 위기를 완화시킨다. 이 시나리오 자체가 기후 정치의 이제는 중심 주제가 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기후 위기 완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설정해놨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류 정치인들까지 함께해서 만들었던 그 합의가 이제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추월당한 그런 목표가 됐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 저 책이 나오고 나서 더 많은 또 상황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1년 전에 나온 책이 좀 낡은 텍스트가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읽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 오른쪽에 신층 적응이라는 저 책, 2010년대에 영국의 이제 저자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도발적이고 선구적으로 보고서를 쓴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국내 운동가들이 번역을 했는데, 저 책 나왔을 때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응이라는 말이 주로 석유 메이저 등등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퍼뜨렸던 담론이 이제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미 기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의 방향을 놓고 경합을 할 수밖에 없다. 적응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은 약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실질적인 어떤 그 기후위기에 기여한 집단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그런 식으로 적응 과정을 만들 것인가, 이게 기후정치의 주요한 내용으로 구상돼야 된다. 이 문제의식은 상당히 선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담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 적응이라는 앞에 붙은 신층이 중요하죠. 신층이라는 말에 어떤 기후위기 완화라던가 사회 전환 이런 것들을 포기한 적응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의 적응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들 같아서 앞에 제가 깔아봤고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죠?
이런 책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들 아시고 있는 이런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한국의 커다란 서점들 사회과학 코너 맨 앞에 꽂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근데 이게 한국만의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기후정치 고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다른가 이렇게 해봤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유럽에서는 뭐죠? 유럽 그린딜이라는 저 표어를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곳이 녹색당을 낳은 독일이라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북유럽도 포함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좌파가 강한 대륙으로 알고 있어서 참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럽 그린딜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저 내용을 준비하는데 핵심 내용을 다 대부분 외부에 발주해서 외부 보고서 발주해서 그 내용에 기반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 만든 핵심 기관이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블랙록이라고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 대부분 이제 화석 에너지 자원들 이런 것들 금융 투자하고 있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신들과 같은 금융 자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을 설계하기 위해 개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엘리트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서 나온 작품이 유럽 그린딜이에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툰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었죠. 이런 이제 현실을 일단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 상황이나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지 않느냐. 유럽 사람들이 저 정도 하니까 그나마 계속 기후 이슈가 살아있고 다른 대륙의 국가들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현재 이해인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뭐 잘 아시는 기후 백래시 지금 뭐 지지난 주말 지나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죠. 특히 기후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처음 집권했을 때도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더 이상 재선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2기 정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펼쳐나갈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기후 백래시가 미국에서만 이렇게 주류적인 흐름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도권을 수십 년 동안 그 녹색 정치를 주장하고 최근에 기후 정치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던 그런 유럽 내 세력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기후 백래시의 주체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례 첫 번째 사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근데 복습 삼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저께 조기 총선 2차 투표가 있었죠. 사람들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마린 르팽의 국민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국민 결집, 국민연합이라고 불리는 그 극우 세력이 원래 언론의 예상으로는 2차 투표에서 1위로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3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1위를 어디가 있죠? 녹색당 등등이 포함된 새로운 인민전선, 신인민전선이 그러니까 좌파 연합이죠. 거기가 1등을 했어요. 일단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르팽이 소속된 정당의 집권을 일단 프랑스 같은 커다란 나라에서 집권하는 걸 저지했다라고 많이 좋아하고 사실은 뭐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뜯어보면은
그렇게 또 좋아할 만한 결과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국민 결집이 원래 지지난 총선에서는 4석인가 그랬어요. 거의 의석이 없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1, 2차로 나눠서 지역구에서 결선 투표하는 제도 때문에 이 국민 결집은 대선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내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진출할 수 없다. 이게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정치제도 덕분에 막고 있다. 이게 2010년대 초반까지의 사람들 상식이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 지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그랬는데 지난 총선 때 의석이 80석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3위에 머물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지지율은 여전히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80석에서 140 몇 석으로 143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동맹 세력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석, 160석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계속 살아있는데 그냥 시간을 지금 번 것에 불과한,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런데 이러한 그 프랑스에서의 국민 결집의 약진에 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8년에 노란조끼 운동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지지하고 그랬었죠, 노란조끼 운동. 근데 이 노란조끼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1, 2차 투표에 국민 결집에 표를 던졌다라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노란조끼 운동이 왜 벌어졌는지는 다들 아시죠? 마크롱 정부가 펼친 한 정책이 안 그래도 힘겨운 그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 현실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특히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영락해가는 중간계급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노란조끼, 사실은 한국 사람들 눈에는 연두색에 가까워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저거를 우리가 마치 이제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다 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노란색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조끼를 입고서는 이제 시위를 벌였죠. 저게 며칠 그냥 벌인 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했습니다. 우리나라 촛불 시위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대하게 이루어진 시위 운동인데 저번에 불을 붙인 마크롱의 정책은 유류세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할 때 명목을 일종의 탄소세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기후정치에서 주장하는 탄소세 도입 혹은 탄소세 강화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참 얄궂은 인과관계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 마크롱 정부가 처음 집권해서 펼쳤던 정책이 부유세 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과 관련된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회당에서 지금 탈당해서 나온 젊은 그냥 정치인인데 프랑스 주류 세력들, 한마디로 이제 프랑스 부르주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르팽은 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르팽에 맞설려니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대부분 뭐 좌파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회당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파에서 변절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업어왔어요. 영입을 해갖고 띄워줘갖고 대통령까지 만든 거죠. 그러면 대통령 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보훈을 해야죠. 그 보훈의 정책이 부자와 관련된 세금 일체를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 프랑스의 자산에 매기는 부유세라고 번역될 수 있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한 거예요. 그런 세금들 폐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줄어들죠. 그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류세를 인상한 거예요. 근데 인상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말은 멋있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탄소세라는 명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은 실은 이제 계급투쟁의 맥락이 있고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걸 엄하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물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저런 시위를 한 게.
그래서 이미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토마 피케티라는 2010년대에 굉장히 유명해진 프랑스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문적인 방향으로는 주류 경제학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류 경제학을 통해서 연구해봐도 지금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본주의에 있다. 그 정치적으로는 좌파, 사회주의 제도의 일원이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해요. 이번에도 프랑스 조기천전에서 엄청나게 발로 뛰었어요. 자기가 직접 학계를 조직하고 반드시 이제 인민전선 정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기 사단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논문 지도받은 학생이죠. 제자예요. 유카 샹셀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쓴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그러니까 저 말 안에 어떤 생태 환경적 쟁점과 계급 정치적 쟁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책의 메시지 자체가 두 개를 따로따로 봐서 안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따로따로 하면은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담은 좋은 책이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책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방금 우리가 살펴본 노란조끼 운동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세 인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 자체로만 보면은 정책 합리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벌어진 계급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고 실제 관철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기후위기 대응이 더 요원해집니다. 일단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기후 백래시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아래로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기후운동이 쌓아왔던 시민사회에 대해서 쌓아왔던 게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를 프랑스에서 안타깝게도 몸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장을 한 거죠. 이분이 지난 선거에서 프랑스에 결선 투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3-4석에 불과했던 의석을 80석으로 늘리고 이번에 143석으로 늘렸던 거는 마크롱 집권 기간 중에 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노란조끼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이번에 인민전선을 지지하면서 표를 던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 비등한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더 많은 분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그런 영락하는 뿌띠부르주아 대부분 작은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요. 혹은 한국 같으면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럭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르펜 극우 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저런 세력의 지지로 나선 거죠. 그리고 이 마린 르펜이라는 국민 결집의 이제 전신인 국민전선 만든 장마리 르펜의 딸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영악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저분을 트럼프나 뭐 그런 사람들이랑 동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버지 출당시킨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치 혹은 이태리 파시즘 지지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알제리 전쟁 때는 그 알제리 식민지 해방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막 쿠데타 모의하는데 같이 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이 조직은 파시즘의 어떤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딱 날려버렸어요. 굉장한 정치인이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자기 그 국민 결집이라는 구구 정당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활용한 거는 페미니즘이었습니다. 너무나 얘기하기 좋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연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시스젠더이기 때문에 자기 페미니스트다. 근데 페미니스트가 동료 여성이 강압에 의해 두건을 쓰고 다니는 것을 용인하면 되느냐. 근데 지금 프랑스에 와 있는 무슬림 여성들 다 두건 쓰고 다닌다. 저 강제로라도 벗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 돌려보내야 돼.
그 페미니즘과 반무슬림 담론, 그 반이민 담론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굉장히 능력을 보여주죠. 그 최근에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 마크롱이 저렇게 그 노란연기 운동 같은 걸 불 붙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자신을 생태주의자로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트럼프는 자기 집권 중에 기후위기 부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에너지 체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체제 전환의 핵심이 뭘까요? 프랑스는 핵발전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로 이제 화석에너지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에 대한 강한 반대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에너지 반동 세력이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태양광을 적으로 이제 삼아갖고 열심히 반태양광 담론을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풍력 발전 반대 담론을 통해 대단한 생태주의의 전사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농촌사회거든요. 농촌사회의 풍력 발전 만들어질 때 한국도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소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자연 경관을 해친다던가 그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자신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굉장히 특색 있는 국민결집만의 이제 담론을 만들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규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기후 정치가 파시즘과 접합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벌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바로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이러한 물고 물리는 관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사례로 노란조끼 운동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네덜란드 농민당입니다. 저 당의 이름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농민당은 아니고 시민 그리고 파머니까 그냥 일반적인 농민 개념이 아니라 좀 그 농장주로서의 농민 개념이에요. 저기서 의도하는 건 축산농가 얘기인데요. 시티즌 파머 연합 뭐 이런 그냥 관례적으로 번역할 때 농민당으로 번역되는데 네덜란드의 신생 정당입니다. 신생 정당. 이분이 캐롤린의 반 플라스인가? 제가 네덜란드를 잘 몰라갖고 아무튼 카롤린의 반 플라스라는 그 여성인데요.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 저분 이제 같은 사진입니다. 그 저기 자기 선거 결과 너무 잘 나온 거에 놀라는 지금 모습이에요. 저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기자였어요. 기자인데 우리로 치면은 농축산 농가가 보는 전문 신문 그런 뭐 신문의 기자였어요. 그 자기 담당하는 분야가 육류 산업. 유구를 키워갖고 그거를 가공하는 전체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 축산 농가 등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죠. 네덜란드에서 최근에는 이제 총선에서 적은 표를 받아서 그 정권이 이제 무너졌는데 전통적인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집권을 한 다음에 워낙 기후 정치의 어떤 그 로비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강하니까 이 정치 세력 자체는 그렇게 기후 정치에 강한 의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그걸 자기네가 수용을 해서 정책을 펼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축산 농가의 소사육 머릿수를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축산 농가에서 특히 소사육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온실가스 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이 소 머릿수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소 사육 머릿수를 줄여나가고 또 그만큼 보조금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책을 펼쳤는데 축산농가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어요.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결집시킨 게 바로 이분이 만든 신당, 저 농민당이었습니다. 저 당이 2010년대 말에 만들어진 굉장히 신생정당인데 창당하고 나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된 지방선거에서 무려 20% 가까운 지지를 받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있었던 전국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한 6%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전국적으로 정당정부 비례대표제 한 명부를 갖고 이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다당구도예요. 그 나라에서 6% 정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주요 정당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국 정치에서도 주요 정당이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20% 득표할 정도로 특히 지방의 축산농가에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왜 저 정당이 지지를 받게 됐을까? 이 정당이 이제 주로 내세운 건 뭐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정부의 그 소사육 제한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 축산농가가 전통적인 자신들의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바로 이 당이 불을 질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좀 뭐 이 당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을 전하기만 하는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이자 우리한테도 영감을 주는 사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에 이미 녹색당이 있었죠. 녹색 좌파라는 당이 있고 지금은 노동당과 함께 정당연합을 결성해서 이제 같이 선거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 말고 녹색당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철저한 녹색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 이름이 동물권당이에요. 동물을 위한 당. 정식 명칭이 동물을 위한 당입니다. 요 정당이 역시 이제 신생정당이에요. 농민당보다 조금 오래됐지만. 그리고 이 당도 신생정당치고는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한 5% 넘는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지지를 받았냐? 이 정당은 주로 도시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도시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지했냐면 20대, 30대 여성이 주로 지지했어요. 특히 어떤 여성들이냐? 이 동물권 문제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건 이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깨인 여성들이죠. 진보적인 여성. 당연히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들이고 이런 분들이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 전문직 그런 계층들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 정당이 바로 그 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소사육 제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강력한 캠페인을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니까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농민당의 성장으로 나와서 그 정책을 무력화시켰어요. 이런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분들이 주로 캠페인을 하면서 사실 이분들 자신이 지지 기반이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축산업을 했던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방향으로 캠페인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화정책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저 육식 문화, 육식 문제, 소사육 문제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동물당과 농민동맹의 대립구도로 나타났고 그 대립구도는 한마디로 문화전쟁이었습니다. 문화전쟁. 네덜란드 농민들은 경제적 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를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할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해왔던 우리의 정체성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이런 반응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말이 잘 안 섞이게 되고, 그리고 농민당 같은 세력이 그거를 응집해